안녕하세요. 청년 역사를 만나다 팟캐스트 청년대 사학과를 진행하게 된 역사를 좋아하는 청년 이해람입니다. 이번에 첫 번째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청년대 사학과는 20대 청년들이 일상에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소소한 얘기들이나 현대 사회와 역사를 조금은 다르게 청년의 시각으로 역사와 함께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한 분이 더 계신데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기중이라고 합니다. 청년대 사학과라는 팟캐스트를 맡게 된 해람군의 친구로서 같이 20대가 바라보는 역사란 무엇인가, 20대가 바라보는 일상 속에서 역사를 다시 한번 보는 관점을 나누어 보기 위해 오늘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 이번에 첫 번째로 할 얘기는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주제를 정하면서 어떤 그 주제를 정할 때 계기라든지 뭐 생활에서 느꼈던 거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뭐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소소한 얘기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정하게 됐는지 네, 말씀을 먼저 해주실래요? 네, 그것은 해람군과 얘기를 하다가 나왔는데요. 역시 당연하게 제가 지금 현재 밴쿠버에서 유학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밴쿠버 생활, 유학 생활 얘기를 해람군과 다른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나오게 된 주제인데요. 어떤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주제가 같이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그 밴쿠버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 시내 안에는 거대한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네, 콜로세움을 닮은 그런 밴쿠버 퍼블릭 라이브러리라고 아주 밴쿠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인데요. 네, 거기에는 아주 광장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부끄러운 조그만 광장이 있는데요. 앞계단과 네, 그곳에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캐나다 I love 캐나다 I love 밴쿠버라는 티셔츠를 입으면서 정말 다양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네, 네. 히잡을 쓰고 있는 캐나다인도 있고 초밥을 먹고 있는 동양계 캐나다인도 있고 대마를 하면서 막 어떤 자유를 만끽하는 캐나다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들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가치를 배우면서 자란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종교의 아래에서 자란 것이 아닌데 하나의 캐나다인, 하나의 밴쿠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해람군과 얘기를 하다 보면서 다원성과 통일성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1회차로 지은 제목은 그 청년 밴쿠버에서 진시황을 만나다인데요. 네. 네, 일단 밴쿠버 생활을 하셨으니까 저는 네. 이제 밴쿠버로 향한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 네. 거기 네, 가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는데 네. 진시황과 밴쿠버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뭐 진시황의 유적이 밴쿠버에서 발견이 됐나? 뭐 이런 건 아닐 테고요. 네, 진시황이란 건 그냥 어떤 근대적인 과거의 어떤 통일에 대한 그냥 메타포로서 사용을 한 것이고요. 네, 네, 앞서 말했듯이 밴쿠버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국기 아래서 하나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근대의 황제들이 하나의 자신만의 제국을 만들려 했던 위대했던 철인들이 하나의 이상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찾으려고 하고자 설파하고자 했던 모습들이 정말 물거품처럼 그들의 웃음 속에서 그들의 대화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허무함, 어떤 신기함, 또 새로운 시대가 좀 몸소 피부로서 느끼고 네, 네. 봤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진시황과 밴쿠버라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어떤 정근대적이면서 그런 그 하나로 가는 저희가 뭐 정체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국가라든지 이게 하나로 가는 과정을 통일이라고 했고 네, 그 통일의 상징을 진시황으로 잡은 건데 그 진시황 말고도 또 굉장히 떠오르는 것들이 많은데 일단 진시황부터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진시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황제죠. 네. 최초의 황제죠. 네. 그러면 진시황이 어떤 정책을 펼쳤고 뭐 이런 거는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진시 황제의 뜻부터 짚고 넘어가면요. 네. 진시 황제 이제 황제 시작이
시작이라는 뜻이요. 시작의 시자를 따가지고 첫 번째 황제다 이 네. 뜻이고 황제는 사망오제 그 중국의 전설 속의 인물인 삼황과 오제의 한 글자씩 따서 황제라고 지은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초월적인 인물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에서 이제 정책을 가장 유명한 정책으로는 뭐 9년제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세계사 시간이나 동아시아사 시간에 수업을 들었다면 뭐 그런 다 알고 계실 텐데 굉장히 넓잖아요 중국 땅이 지금 보셔도 아주 넓죠. 뭐 지금 세계 3위인가요? 4위인가요? 네, 많이 아, 넓습니다. 네, 어쨌든 캐나다만큼은 아니지만 또 네. 중국도 굉장히 넓은 영토를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한 명의 황제가 그 이전에는 그 중앙 집권화가 안 된 그 제후들 간의 투쟁이 이제 순추 전국 시대라는 형태로 드러났던 거잖아요. 네. 이 과정을 통일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넓은 영토를 그 장악을 하고 정치적인 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9년제 그 지역을 군과 현으로 나눈 뒤 그곳에 이제 자신이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을 하는 중앙 집권적 제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통일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가치 통일 어떤 한 나라의 큰 거대한 영토를 쉽게 편리하게 다스리기 위한. 근데 그것 말고도 뭐 진시황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뭐 분서갱유가 있으며 뭐 네네. 만리장성이라는 게 있죠. 네, 그것에 그래서 대해서 좀 네. 우선은 분서갱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진시황이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사상가들이 있었고 뭐 유가, 법가, 도가 뭐라고 했었죠 이거? 어떤 용어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자백가. 아 제자백가 네. 오케이. 네, 제자백가가 네, 있었죠. 역사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제자백가가 기억이 안 났네요. 어쨌든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그 상한과 이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법과 늘 네, 굉장히 하나의 진나라의 통일 네네. 정책으로서 통일 이데올로기로서 사용을 했죠. 그에 따라서 육아의 수많은 학파의 스승들, 뭐 학파의 학자들을 네, 뭐 100명 유학부는 네, 정도만 100명 정도 남짓한 인물들만 남겨두고 다 정말 사용을 했죠. 네, 뭐 그 분서 갱유 뜻이 그 농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책들을 태웠다고 해서 분서고요. 네, 갱유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자들을 땅에 묻었다 해가지고 갱유인데 물론 이게 땅에 묻은 게 역사적 사실 정말 있었던 사실이 있는가에 따라 대한 이제 질문들은 굉장히 많지만 네, 어쨌든 분서 갱유가 어떻게 그 법가를 중심으로 한 그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네. 그 국가 통치 체제로서 네. 뭐, 그 권위를 입증했던 그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뭐 같습니다. 분서갱유가 어떤 그들의 땅에 묻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서갱유를 통해서 다른 가치들, 다른 제자 백가들의 이념들을 그냥 정말 땅에 말 그대로 묻었다는 점이 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만리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 이때 세계 그 7대 불가사이면서도 그렇죠. 그 달에서도 볼 수 있다는 네네. 그 긴 만리장성이죠. 그리고 뭐 모두의 마블 같은 게임 하면 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랜드마크 네, 중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만리장성일 텐데 뭐 네, 자금성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그 굉장히 크고 길잖아요. 이게 딱 만리라는 뜻 자체가 굉장히 긴데 실제로 만리보다 길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럼 만리장성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 있을까? 네.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리장성은 흉노족의 침입을 막으려는 정말 그런 수단도 있었겠지만 그것 말고도 대외적으로 타 민족들의 흉노족의 그런 그들의 타자화를 시키고 진시황이 최초의 국가를 세우면서 자신들의 국가에 살고 있는 사실 그때 당시에 네, 국경선이라든지 국가라는 경계가 되게 모호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만리장성이란 거는 뭐 저희가 뭐 감히 생각해 보건데 단순한 어떤 침략의 방어 형태 수단만이 아니라 네네. 그들을 타민족을 규정하고 오랑캐를 규정하고 자신들을 어떤 한족의 나라의 국민들로 만들려는 하나의 또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죠. 그 근대가 돼서야 이제 국경에 철조망이 생기고 뭐 지금 DMZ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DMZ에 뭐 지뢰도 밟고 뭐 지뢰도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기는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저기 밖은 이제 다른 나라 땅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가시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국경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최대 영역을 구별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진나라의 사람들이 뭐 여기 땅이 부족하다. 아니면 뭐 저기 멧돼지가 있다. 저거 잡으러 가자. 이러면 그냥 거기가 진나라 땅이고 뭐 흉노 땅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 만리장성이 생겼다는 거는 저기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네. 이런 의식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었겠죠. 네, 이런 면에서 만리장성의 상징성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게 네. 만리장성이 이제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흉노족을 타자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지인이 변방에 있던 나라로서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그 군사적인 원동력이 흉노족의 전투 기술과 뭐 기마 기술이라든지 뭐 세뇌라는 그 무기 체계를 습득을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그 통일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과연 그 진이 통일을 지향을 했고 하나로 가는 과정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만큼 뭐 사람들도 그만큼 많이 희생이 되고 공포 정치를 일삼았던 건데 사실은 진이라는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배후에는 네, 흉노족의 기술과 흰노족의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군요. 네네, 그 이후에는 흉노족을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타자화시키고 그들을 오랑캐로 규정 지으면서 네, 진나라의 국민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한 것이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례들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뭐 국내 사례로서 만리장성처럼 정말 거대하고 어떤 그런 물리적인 건축물들은 찾기가 솔직히 힘들 것 같고요. 네네. 천리장성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뭐 크기 규모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뭐 비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물리적인 형태로서의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런 타자화를 시키고 타 민족을 규정하고 그런 배제를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좀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흥성대원군의 척하비가 떠올랐어요. 그 이 말을 하면서 네네.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죠. 네. 네, 그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그 혁명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혁명을 하기 위한 목적이 목적이 결국 수구였다는 거죠. 네, 체제를 지키기 네네. 위한 네. 그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조선이라는 나라의 전통, 그 고유한 문화 이런 거를 계속 지키면서 또 조선의 그 뭐 자강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세계사적인 그 근대화와 개혁 개방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흐름을 어떻게 보면 깬 거죠. 그게 척합의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 그 흐름을 뭐 읽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뭐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 같은 데서 봤던 건데 그 유시민 작가가 그 역사의 역사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아,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시민분이 그 질문을 하기를 잠깐 오시는데 자문자답인가요? 아, 시민분이 아, 유시민 씨한테 시민분이 질문을 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역사 속에서 바꾸고 싶은 사건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유시민 작가님은 그 사건을 얘기하시지 않고 인물을 얘기했는데 흥선대원군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네. 근대화를 막았던 뭐 그러한 사건들을 막고 싶다는 얘기겠죠? 근데 뭐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네, 같은 맥락일 수 있는 게 어쨌든 그 세계사적 흐름을 어떻게 보면 읽지 못하고 거부를 했던 건데 그게 결국은 강제로 일제에 의해서 뭐 네네. 근대화가 되었으니 네, 그렇죠. 흥성대원군은 결국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만리장성이라든지 척합이라든지 타민족을 타자화시키고 우리의 정체성을 어떤 한 민족성에서부터 구하는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해랑군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민족 그 고유한 역사에서 그런 거를 얻는 게 왜 문제냐는 질문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 일단은 그 여러 가지 뭐 얘기들도 있고 지금 역사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누고 있는 얘기들이긴 한데 어, 전통이라는 게
근대화 가정의 산물이 아니냐. 그 에릭 홉스봄이라는 굉장히 그 유명한 역사학자는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과 전통이라는 개념이 근대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게 그 민족 개념은 국경을 초월한 어떤 공동체를 형성을 함으로써 새로운 국가를 만들고 근대 국민 국가라는 것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민족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민족이 공통적으로 향유하는 문화, 전통 문화라는 거를 만들었던 거고 그걸 이제 에릭 홉스봄은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민족에 어, 대해서는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상상의 공동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물론 없었던 거는 아니고 만들어진 거다. 지금 발명된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네,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저희가 흔히 민족이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5천 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네네. 정말 그 전부터 고유로 전해 내려오는 것,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라고 불리는 음,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단군 할아버지라든지 그런 전통 아니면 제사라는 전통에 대해서 그럼 해남군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일단은 조금 거슬러서 얘기를 하면 네. 일단 근대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 잠깐 음,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뭐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일단은 통일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했으니까 다시 하자면 네. 그 근대화 과정에서 이제 문자라든지 언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일을 하고 뭐 사투리라는 것도 있을 거고 어, 지방에서 쓰는 언어가 다를 거고 막 이런데 이거를 하나로 통일을 하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그런 교류가 확산되고 뭐 미디어 뭐 신문이라든지 뭐 그 이후에는 뭐 라디오라든지 뭐 그런 TV라든지. 것들이 네. 보급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그 이질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만약에 뭐 비행기도 없고 TV도 없고 이런다면 지금 우리가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동질감을 과연 느꼈을까? 아니면 아메리카라는 그 극단적인 예시 말고도 뭐 제주도에 있는 사람하고 저희가 부산에 있는 사람하고 저희가 그 동질감을 느꼈을까에 대한 그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쵸. 그런 어떠한 사건이 터진다 하더라도 서울까지 그 사건이 오려면은 최소 네. 뭐 하루나 이틀이 걸릴 테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레 동질감이라는 어떤 민족 정체성이라는 것은 좀 부여받기 힘들 것 같네요. 네네. 과거 기술의 발전 이전에는. 네, 그래서 그 기술이란 그 여러 가지 기술이 그 발전을 하게 되면서 네. 같은 시간에 생긴 이제 서로 연결되지 않은 사건들이 그 같은 신문에 실리는 거예요. 네. 같은 신문에 실리고 같은 TV에 나오고 기사가 됨으로써 음, 독자들로부터 이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 그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 동질감을 형성을 시켜줌으로써 아 이게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식민지 시기가 있었던 거고 군사독재 시기가 있었던 건데 아까 단군 할아버지랑 그 제사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독재 정권이 뭐 굳이 독재 정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이 어, 그 군대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이니까 그때도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국가 정체성, 집단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민족 개념을 발명을 시키는 거죠. 우리는 같은 그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다. 이런 그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동질감이라는 것이 당연히 생기게 될 테고 어, 그 같은 국민이다. 우리는 국민이다. 그리고 국가에 충성해야 되고 뭐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가 나서서 싸워야 된다. 이런 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 독재 정권이. 그렇다면 어떤 민족성이라든지 그런 하나의 통일된 가치를 부여시키려는 그 사회일수록 그 나라의 부조리성이나 그 나라의
그날의 부조리성이나 어떤 군부 독재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라 볼 수 있나요? 근데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 아무래도 독재 정권 같이 이제 부당한 정권들은 자신의 정권을 계속 합리화시키고 그 국민들을 하나의 공동체 안으로 편입을 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제사 같은 경우가 원래 상차림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뭐 먹고 싶은 거 올리는 거고 좋아하셨던 거 올리는 그쵸. 거고 이러는 건데 네. 뭐 형편이 되는 대로 올리는 거고. 근데 1969년에 그 가정 일의 준칙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때 이제 상차림이라는 걸 뭐 홍동백서라든지 이런 거를 표준화를 하고 시간도 정하고 제사를 계속 장려를 함으로써 전통이란 거를 원래 그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 왜냐면 제사가 일제 강점기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그 줄어들어요. 근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어지는데 그쵸. 힘드니까. 네, 그때 이후로 다시 전통이라는 의식이 생기는 거죠. 제사가 우리의 고유의 문화고 전통이다. 그런 의식을 다시 생기게 함으로써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거죠. 비슷한 예시가 이제 경주라는 지역을 박정희 씨가 박정희가 걱정이라고 하죠. 박정희가 청년이잖아요. 굉장히 그 역사 유적으로서의 발굴과 연구를 가속화하고 관광 지역으로 개발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였어요. 네. 그 경주 관광 종합 계획 개발 계획이라는 걸 실시를 하면서 이제 경주 이퀄 수학여행 뭐 이런 의식들 있잖아요. 이거 뭐 물론 일제 강점기 때도 있었던 거지만 그 이후에 계속 가속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통 문화, 전통적인 역사, 고유의 역사 이런 거를 계속 부각을 시킴으로써 하나의 정체성 안에 확립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렇다면은 흔히 개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국가라는 조직에서 얻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한국의 국민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당구나 할아버지 이래로 5천 년 뭐 역사를 장구한 역사를 지닌 그리고 뭐 제사라는 하나의 공통적인 역사 전통적 행위를 함으로써 뭐 정체성을 얻는다 볼 수도 있고 뭐 쥐불놀이를 하면서 얻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런 식으로 보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우리가 전통적이라고 여겼던 역사적이라고 여겼던 이러한 행위들이 사실은 좀 군부 독재 때 일제 시대 이후에 그러한 행위들이 더 그런 가치가 더 높아지고 더 강요되고 네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해야만 하게 된 거라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럼. 그죠. 그런데 지금 제사를 지내는 집안들도 굉장히 사라지고 있고, 네. 뭐 아까 말씀하셨던 쥐불놀이도 굉장히 하기 힘든 놀이잖아요. 뭐 네, 지금 그렇죠. 미쳤다고 도로에서 뭐 불지르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너무 덥습니다. 아, 네, 덥죠. 일단 네. 더워서 문제긴 한데 네. 이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 소실이 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건데. 네, 뭐 요즘 뉴스 보면은 뭐 설이나 추석 때 뭐 해외 여행을 가는 가족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네네.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네. 그런 뭐 역사의 어떤 그동안 우리가 지내고 있던 전통 문화가 점점 그런 중요성이 가치를 잃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럼. 네, 그런데 이제 집단에서 개인 중심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거고 정서가 그리고 네. 이런 전통이 뭐 종교의 유입도 있을 거고 뭐 제사에서 받는 뭐 여러 가지 차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없어지는 추세인 건데 우리 뭐 돈도 없는데 뭐 제사상 차릴 돈은 어딨냐 뭐 그 돈으로 여행 가자. 네네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네.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전통이 무너지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과 역사가 그 중요성을 잃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정체성을 얻어야 할 것이냐 말이죠. 네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네, 한국이 한기중 씨가 네. 비슷하죠. 한기중 씨가 이제 말씀을 하신 밴쿠버에서 이제 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네, 맞아요. 밴쿠버 즉 캐나다는 작년에 150주년을 맞았거든요. 그렇게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진 국가를 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근데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정말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나라이지만 그 캐나다인들의 캐나다에 대한 사랑, 캐나다에 대한 애국심은 정말 큽니다. 정말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져요. 네네. 네. 네, 어떻게 그럼 이들은 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네. 그럼 이들은 국가라는
국가라는 어떤 전통이라는 전통성에서 역사성에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글을 읽어봤었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뭐 다른 문화들을 캐나다가 굉장히 이주민의 나라잖아요. 네네. 다른 이주민들의 새로운 이주민들의 문화를 포용하고 관용하는 데에서부터 그러한 자세로부터 그들은 어, 자랑스러운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 자랑스러움을 아. 가지고 애국심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그런 관용성에서부터 얻는다고 합니다. 네, 네, 되게 의미가 있네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히잡을 쓰는 여성분들도 계시고, 뭐 네, 스시 초밥을 먹는 일본계 네, 캐나다인이라고 동양계 해야겠죠? 네, 캐나다인들이죠. 그런 네. 사람들이 다 그 고향이 다를 테고, 그 조상이 다를 테고 이런데 하나의 정체성은 캐나다인으로서 캐나다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쵸. 거죠. 네. 네.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그 네, 근거가 다른 문화를 포용하는 데에서부터 그런 자세로부터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 자신의 정체성이 온다는 것이 좀 저는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의식을 한국 사람들도 가져야 되는 건데, 네. 한국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변화라든지 사회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이런 문제의식들도 생기는 거고, 정서의 변화도 생기고, 정체성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대한 변화도 많이 생길 텐데, 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글쎄요, 요즘 그 한국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네네. 과거에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되는 사건들 네. 뭐 굉장히 많지만 뭐 그중 우리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원성과 통일성이라는 주제와 적합한 소재들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제 부르면 안 되죠? 어떻게 네. 해야 되죠?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네, 네.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 이제 이주 가정이라든지 네네. 그런 식으로 불러야 할 텐데 네네. 이제 시골이라든가 그런 지방 쪽에서는 국제 결혼의 뭐 증가율 그런 네네. 걸로 인해서 이제 뭐 이주민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죠. 네, 계속 이주민 가정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뭐 경상도나 전라도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그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그 동남아 출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상황이고, 또 농사를 짓는 집 쪽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네, 또 기피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1차 그렇죠. 산업, 힘들죠. 네, 그런 것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저희가 다니는 대학교만 해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유학생이 4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천 명이요? 네네. 한 해 네. 입학생이 3천 명이 안 되는데, 지금 재학생은 4천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비중도 높고, 뭐 하다못해 이태원 같은 데만 가더라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몇 해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결국 한국도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어떤 단일 민족이라는 허구를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어떤 네네. 이런 세계화, 국제화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밴쿠버 시민들이 캐나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얻는 그런 근거를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얻는 그 근거를 우리가 좀 더 많이 좀 더 뭐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네. 그럼 그것 말고도 좀 더 왜 이런 우리가 지금에 와서 시황제를 흥성대원군을 뭐 밴쿠버라는 먼 나라를 얘기를 해야만 하는가를 해람군은 좀 더 다른 어떤 소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다른 소재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그 정치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소외받고 배제되는 계층들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최근에 또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잖아요. 퀴어 아, 퍼레이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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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청 쪽이죠? 네네. 그쪽에서 이제 퀴어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제 논란이 많이 생기는데, 성소수자에 대한 LGBT에 대한 그 혐오적인 시선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것 또한 좀 약간 놀랐던 게 사실 밴쿠버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그 LGBT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아, 네. 사실 그거는 되게 그냥 온 시민들이 그냥 즐기는 하나의 퍼레이드예요. 온 가족들이 아, 나서서 봐요. 네. 되게 많은 회사들이 스폰을 하기 때문에 그 자신들을 광고하고 싶어서 그런 행사 퍼레이드가 좀 크기도 하고
좀 재밌습니다. 아,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반대를 받고 안 좋은 비판이나 비난이나 그런 시선들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옆에서도 뭐 기독교 쪽에서 이제 동성애는 죄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네. 와플 집회 같은 것도 하고 반대 집회도 하고 그거가 이제 대립하는 영상이나 사진도 굉장히 많이 떠돌았고요. 네. 근데 성소수자 말고 다른 얘기를 하자면 뭐 그렇다면은 네. 근데 이런 성소수자 그들의 인권을 그런 소수자들의 인권이 탄압되는 것과 네네. 그런 거기다가 군사 정권이나 민주주의가 후퇴한 나라일수록 전통 문화를 더 찾는 것 어떤 그거의 상관관계나 연관성이란 걸 저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즉 하나의 다양한 가치를 배제하고 소수자들의 가치를 배제하고 하나의 편향된 가치, 하나의 절대적 주류적 가치만을 내세우는 그런 사회라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그죠. 네. 어떤 단일한 뭐 굳이 민족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단일한 문화, 단일한 뭐 사상, 단일한 여러 가지 정체성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성소수자라는 거는 사실 그 단일한 정체성이나 문화로 생각하면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들은 뭐 비정상적인 게 되는 거, 수적으로나 뭐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성소수자는 이미 존재하는 거고 자연적인 거고 이런 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전까지 가졌던 단일한 통일을 된 이런 의식을 좀 벗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맞죠. 다음으로 뭐 생각이 나는 거는 그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념에 따른 소외와 차별이겠죠. 근데 저희가 예전 그 촛불 집회 전까지만 해도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뭐 빨갱이라는 말이 그쵸. 네. 종북 빨갱이 좌빨 뭐 이런 게 마법의 단어였죠. 한마디면 굉장히 모두가 정리되는. 네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먹혔거든요. 네. 이게 정치적인 혐오 그 혹자는 현북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메카시즘이 굉장히 잘 먹혔었죠 한국 사회는. 네네 아무래도 전쟁 중인 상황이고 그 북한에 대한 그 반공 정서도 사실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그 전쟁에 의한 거였기 때문에 공포감, 네 그들에 대한 무지의 막연한 소름. 공포가 네. 그런 게 이제 정치적인 이념과 입장에 대한 차별과 혐오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제가 이러한 다양성의 중요성을 느낀 것은 밴쿠버라는 특수한 이주민의 나라였잖아요. 네네. 그들이 다양한 인종을 지니고 있는 나라로서 다양성을 중시하는 것을 보고 제가 느꼈는데 그럼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저희가 다양한 인종을 품고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의 중요성을 좀 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단순한 인종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성적으로 어떤 성적 소수자들을 그러니까 즉 소수자들을 그들의 가치를 좀 배제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모습에서 제가 봤던 중요성을 다시금 모든 한국의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어떠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네, 그죠.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 1등 문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쵸. 특히 뭐 유럽 사회, 유럽 중심주의 이런 서구 그런 중심의 네, 그런 의한, 네. 유럽 문화를 문명 표준으로 두고 네. 그, 그 외의 문명들은 뭐 야만, 네, 무슨 주변이다 네.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사회 진화론의 일종일 텐데 네.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G20 안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굉장히 강성한 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발전된 나라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 전까지는 주변부라는 곳에 설정된 나라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항상 1등 문명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특정한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그렇다면은 해람 군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런 어, 중심에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컴플렉스들이 어떤 소수자들이나 다양한 가치들을 인정하려는 것을 좀 그런 그죠? 것들의 장애물이 된다는 것인가요? 네, 그죠. 네. 아무래도 문명 표준이라는 거는 표준 말고는 다 잘못된 거거든요. 다 수준이 떨어지는 거고 잘못된 거고 우리가 없애야 할 것 아니면 그 우리가 의식을 좀 개선해야 할 것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정신병이니까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네. 다 그 문명 표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차별과 배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의 가치를 이렇게 사회에서 하나의 가치를 주입하려 하고 하나의 가치만을
지향하려므로써 생기는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심각하네요. 네, 그죠. 아무래도 1등과 2등을 나누고 우와 열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뭐 아까 콤플렉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떤 분이 변두리 콤플렉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그 아, 시민분이신가요? 신티즌 네. 신티즌 주 네. 씨가 하신 말씀인데 썰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가 변두리라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욱 1등 문명이 되고 싶어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역사에서 유명한 거는 아무래도 환빠라고 하는 것들이겠죠. 뭐 고대에는 우리가 뭐 상부사에서는 굉장히 위대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그런 것으로부터의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통에서부터 역사에서부터 정체성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런 좀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죠.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교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원적인 형태들 이런 거는 계속 무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외면하고. 네. 근데 역사 속에서도 충분히 그런 현상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 그 교류와 다원주의 이런 걸 계속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뭐 역사 학계에서는 그걸 계속 외면을 했던 거죠. 네, 이런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 오늘 뭐 진시황과 밴쿠버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질적인 두 단어를 같이 배열을 함으로써 좀 이목을 일부러 끌려 한다는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주 이질적인 아주 다른 것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 없겠네요. 이렇게 어떤 통일이라는 것과 어떤 다원성이라는 것에 네네. 네, 초점을 두고 상징들을 네, 하나씩 대립을 시키고 이제 밴쿠버에서 실제로 지금 1년 넘게 네, 1년 반 정도 네, 거주했습니다. 1년 반 정도 초짜입니다. 거주하신 분을 네, 제가 힘겹게 모셨습니다. 네, 아, 초짜라니 1년 반이면 네. 뭐 영어도 잘하실 테고 아, 밴쿠버에서 연애도 하시고 네, 예. 네. 네, 일단은 네. 밴쿠버 저희 제목이 뭐였죠? 청년 밴쿠버에서 진시황을 만나다. 네, 제목 정도는. 네. 네, 이 얘기를 지금까지 되게 심도 깊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어떤 감정이라든지 경험들을 살려서 많이 얘기를 해본 것 같고요. 네, 즉 어떤 이러한 다원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만이 아니라 네네. 저희가 정치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저희가 되게 다양성을 뭐 받아들여주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생각을 다시금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또 생각을 하게 돼요. 딱 떠오른 게 네, 작년에 뭐 청년경찰이나 네. 청년경찰이나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아, 저는 못 봤습니다. 범죄도시 못 보셨나요? 네. 아까 봤다는 거 아니었어요? 아, 일곱 편 어쨌든 봤습니다. 네. 뭐 굉장히 흥행을 했죠. 흥행했죠. 네. 네. 범죄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도 패러디를 많이 하고 있을 정도로 네. 뭐 그 배우 뭐 마동석 씨라든지 네. 굉장히 패러디 지금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흥행을 했는데 아주 또 논란이 된 게 있어요. 그 범죄자들이 다 조선족 반대로 말씀드리면 조선족들이 다 범죄자로 묘사가 되다 보니까 네. 미디어를 통한 어떤 잘못된 뭐 그릇된 일반화 인식을 일반화를 하게 되고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인 배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인터넷상에서나 뭐 오프라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조선족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 뭐 조선족들은 다 영화에 나오듯이 범죄자들이고 네, 다들 뭐 그런 장기 문제를 밀매, 일으키는 사람들이다. 뭐 장기 밀매를 한다든지 뭐 살인이라든지 조폭 뭐 이런 폭력 이런 거를 저지른다는 어떤 일반화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조선족들 다 뭐 추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 조선족들이 정체성을 한국에다가 뒀을 수도 있고 네. 중국에다가 뒀을 수도 있고 그쵸. 다 개개인마다 네, 다른 것이니까요. 네. 개인들을 조선족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딱 싸잡아서 말하다 보니까 이런 차별이라든지 배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즉 그렇다면 이런 청년 경찰, 뭐 범죄 도시라는 것이 흥행을 성공을 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조선족들에 대한 혐오가 심하게 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즉
나라가 또 다시 조선족이라는 뭐 하나의 그 집단을 또 밀어내려 하고 타자화시키고 결국 또 그런 운동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죠. 뭐 하는 얘기들이 중국으로 추방하자, 뭐 빨리 시진핑한테 보내자, 막 이런 얘기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물론 중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러시아라든지 뭐 몽골 이런 데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적어도 지금 한국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캐나다에서 느끼셨던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면 그 다양성에서 정체성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네. 물론 조선족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이제 조상들이 한국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정체성을 둘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수많은 여러 가지 소수 민족들을 포용하고 이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로부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가 아닐까요? 네. 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뭐 정말 앞서 흥성대원군이라는 인물을 말했듯이 현재 어떤 해외인들이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이주해 오는 것은 어떻게 저희가 뭐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잖아요. 이제 뭐 네, 그죠. 트럼프처럼 벽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저희가 뭘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는 진짜 세우시던데. 네, 그건 공약을 아주 잘 지키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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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 우리가 어떠한 혐오를 가지고 어떠한 그런 미워하는 감정들, 무지를 가지고 그들을 밀어내려 하고 그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만은 답이 될 수, 결국 그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들을 어쨌든 어찌됐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그들의 문화를 포용하고 그들을 한국 사회에 편입시킴으로써 저희는 그 안에서부터 저희의 문화가 해체되고 저희의 문화가 파괴된다, 전통이 파괴된다고 생각하시지만은 말고 네네. 새로운 어떤 전통이, 새로운 문화들이 그냥 생겨나고. 생겨났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네. 전통이랑 뭐 역사란 것이 사실은 원래 예전부터 단군 할아버지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해랑군이 아까 네네, 말씀을 그죠. 해주셨잖아요. 교류를 빼고 역사를 말할 수 없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흉노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새로운 문화가 생기고 더 발전하고, 물론 문화가 무조건 그 우열 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좀 더 편의를 위한 다양한 문화들이 생긴다면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네, 물론 이에 대한 뭐 비판점은 뭐 너무나 너무나 큰 문화 뭐 상대주의라든지 아니면 너무 우리의 뭐 고유 어찌 됐건 우리가 네. 현재 가지고 있는 관습들이나 문화들의 해체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네, 최대한 네. 그 다양한 문화를 그 지향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하나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양성이라는 것만을 생각하는 하다 보면 또 다른 문화를 배제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입장으로서는 또 저희의 전통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도 중에 하나겠죠. 네. 지금까지 거의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끝까지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두서없고 네, 두서없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이랬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재밌는 주제, 그리고 좀 더 재밌는 주제와 또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자 하고요.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팟캐스트라는 것을 친구와 하게 되어서 정말 많은 걸 배워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또 다시 저희가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얻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언제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까? 네, 네, 그냥 재밌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나 네. 이런 하는 과정 속에서.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하는 건데, 또 캐나다로 가시는 거죠? 네, 뭐 8월 30일에. 네, 지금까지 청년 역사를 만나다 청년대 청년? 사학과. 밴쿠버에서 진시황을 만나다였습니다. 네, 그게 1편 제목이고요. 네. 우리 팟캐스트 제목은 청년대 사학과죠. 청년 역사를 만나다 청년대 사학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목은 네. 나중에 확실히 정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